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입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 키가 또래 아이들보다 좀 작으면 혹시나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장기 우리 아이의 숨은 키 1cm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김세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다양한 발달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네. 먼저 소아 성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좀 키가 자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네, 먼저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아의 성장과 발달 정말 흔히 많이 사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장과 발달은 사실 약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키가 자란다 혹은 체중이 는다와 같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능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즉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혼자 기거나 걷거나 혹은 엄마 아빠를 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아의 성장 의 특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다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의 가로축은 아이의 나이이고 세로축은 1년간 키 성장을 하는 성장 속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나이를 4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보면 먼저 첫 번째 구간은 영아기라고 하여 태어난 직후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이 기간을 우리는 제1 성장 급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의 아이들은 먼저 태어나서부터 돌까지 아이가 한 20에서 25cm 정도로 키가 많이 자라게 되고 그다음 첫 돌부터 두 돌까지는 1년에 한 10에서 14cm 정도로 자랍니다. 즉, 이 영아기에는 성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 2세 이후부터 사춘기 전 단계는 우리가 소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키가 이제 서서히 자라는 시기입니다. 즉 1년에 4에서 7cm 정도 자라는 속도로 키가 자라게 되고 다음으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제2 성장 급증기라고 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여아가 남아보다는 조금 더 일찍 사춘기를 맞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춘기에는 1년의 키가 7에서 10cm 여아의 경우, 남아의 경우에서는 한 12cm 정도까지도 키가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성장 속도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키가 1년에 한 2에서 3cm 정도 자라면서 결국에는 최종 성장키에 최종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간혹가다 부모님 중에서 평균보다 키가 좀 작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아이도 좀 유전적으로 키가 작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키가 결국엔 뭐 유전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족력 혹은 유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래서 키에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태어나기 전에는 태반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엄마 산모의 건강, 산모의 영양 상태가 태아의 성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출생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적 요인이 한 70에서 80% 정도로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 그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이 20에서 30% 정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민족
혹은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키라든지 부모님의 사춘기 발현 시기와 같은 것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사춘기 발현 시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머니 초경을 초등학교 때 했는지, 그다음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키가 지금 키인지, 혹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이후까지 키가 계속해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춘기 발현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에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의 영양 상태 라든지 혹은 계절적인 것도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진단받은 질병이 있는지 혹은 과거에 앓았던 병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아이들의 심리나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도 성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 아이는 좀 큰 키로 키우고 싶은 그 부모의 그렇죠.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요즘의 성장기를 겪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여드리는 것은 국내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인데요. 2017년에 발표된 성장 도표를 보면 만 18세의 평균 키는 남자에서는 173.6cm, 여아는 160.6cm입니다. 즉 남자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74cm, 여자아이들은 161cm 정도의 평균 키를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남아나 여아 모두에서 과거에 비해 성인 키가 증가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추세 변동폭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연령에서 성장의 가속화가 보이는 특징이 있고, 특히 여아에서는 사춘기가 빨라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지, 우리 아이의 키가 몇 등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실 텐데요. 먼저 성장 도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이와 같은 순서로 측정 계산기를 찾아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측정 계산기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2013년 9월 9일에 태어난 아이라고 하면 그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성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를 잰 날짜, 예를 들면 2025년 2월 1일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 그날에 측정한 키와 체중을 입력하고 측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키가 현재 43.8 백분위수 정도 되고, 이것은 정상 범위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와 결과치를 저희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몸무게도 지금 43kg는 백분위수가 55 백분위수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키가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5 백분위수를 따라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만 2에서 4세 사이에 획득한 키의 백분위수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성호르몬의 노출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만의 고유한 성장 패턴을 따라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질병이 있다든지 혹은 성호르몬의 노출이 있다든지 하면 이 백분위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성장 곡선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만 6에서 24개월에는 정상 궤도를 이탈하며 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출생 시의 체중은 자궁 내 환경을 반영하지만 만 2세 이후로는 유전적 영향에 의한 체경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당 경량아라고 하여서 주수에 비해서 몸무게나 키가 많이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만 2세까지는 따라잡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어도 만 4세 정도까지는 따라잡기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부당 경량아, 즉 작게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만 4세가 될 때까지도 따라잡기 성장, 즉 정상 범위의 키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나도 부모의 어떤 유전자가 일단 큰 키를 가지고 계신다면 만 2세
부터는 따라잡기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그 시기.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0에서 2세 사이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잘 자고 또 푹 잘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주수 대비해서 많이 작게 태어난 아이들, 부당 경량아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또 우리나라에는 영유아 검진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키나 체중이 적절한 범위로 잘 증가하는지를 꾸준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고, 만약에 그러한 검진을 통해서 아이가 정상 범위를 계속해서 이탈해 가고 있다면 반드시 지체 없이 소아내분비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치료에서 빠른 대처와 결정적 시기를 일컫는 말, 그렇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인데요. 아이의 키 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키든타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아이의 키 성장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과거에 비해서는 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키를 고민하여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요, 소아성장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키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적으면 걱정이 많이 되지요. 무분별한 치료보다는 전문의에게 가서 직접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키는 다른 거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들었어요. 애 크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많이 먹입니다. 저는 아기한테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주고요. 산책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일찍 재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푹 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 성장판에 자극을 주려고 노력해요. 교수님, 어릴 때 살이 다 키로 간다는데 이게 맞나요?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영양결핍이 흔하던 시절에는 아무래도 살이 찐 경우가 영양 섭취가 충분한 경우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키 성장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 영양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비만 자체가 성장 호르몬의 기능을 좀 방해하고 또 성조숙증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키 성장에는 방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키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소아성장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어릴 적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자다가 다리가 아프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크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유 없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의 통증, 이 고통은 자연스러운 성장통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성장기에 아이들이 저녁 시간이나 혹은 밤에 이제 특히 팔다리, 특히나 다리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부분 자연스러운 성장통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단지 성장통만의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 그 관절이나 인대 이런 부분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근골격계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다고 이렇게 막 키 크거나 이렇게 막 그냥 좀 방치해둬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얘기군요. 키가 커지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한 같은 거를 투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 투여하면 성인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좀 무섭거든요. 키 크겠다고 당뇨를 좀 걸린다는 네. 이게 사실인가요?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혈당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즉 성장 호르몬 제제에 의해서 혈당이 약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기 이전에 특히 심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가족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당능 장애 이런 것들이 기저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간혹 당뇨로 좀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혈당을 포함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하신다면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내장능 장애가 있었다 혹은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러한 환자들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 치료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환자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혈당에 관련된 여러 인자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네. 꼭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 네. 좀 염려가 된다면 충분한 검사를 네. 필요로 하군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물론 키가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그 성장기 세대들 아이들한테는 좀 자신감의 하나로 중요하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더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작은 것은 뭐 우리 아이의 뭐 특징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우리 또래 아이들보다 어느 정도로 작았을 때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 걸까요? 네, 먼저 저신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신장이랑 같은 성별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쭉 섰을 때 100명 중에 앞에서 3등보다 작으면 키가 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같은 성별 연령의 표준 신장보다 키가 300분위수 미만, 즉 100명 중에 세 번째보다 앞에 있으면 저신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최근에 키가 1년에 4cm 미만으로 큰다라고 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미만으로 감소한다면 현재 키 100분위수가 정상 범위, 즉 뭐 25등이라든지 50등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 1, 2년만 유지가 되어도 100분위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 역시도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 하실 수 있겠고, 물론 저신장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족적으로 키가 작다든지 혹은 체질적으로 좀 늦게 크는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신장, 특히 300분위수 미만의 저신장에 있는 아이들은 성장 장애를 일으킬 만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가족적으로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근골격계 문제가 있어서 키가 매우 작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염색체 유전자 이상 중에서는 특히 예를 들면 여아의 경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의 문제라든지 외형적으로 조금 다른 애들과 다른 모양새 그리고 다른 장기 등의 이상을 동반하면서 키가 많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아에서 키가 3등 미만으로 많이 작다면 염색체 검사를 보통은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영양 결핍 상태도 저신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영양 과잉의 시대라 영양 결핍이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 특히 여자아이들 중에서 아이돌처럼 마르고 싶어요 하면서 많이 식단을 절제하고 많이 먹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키 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만성적인 어떤 전신 질환이 있다면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뱃속에서 이미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2세 그리고 적어도 4세까지는 따라잡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신장으로 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가 많이 작은 친구들에게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보는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과 같이 몸속에서 필수적인 호르몬의 결핍이 있다면 저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질성 성장 지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체질성 성장 지연도 저신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체질적으로 늦게 크는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 어릴 때 키가 작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키가
많이 컸다 하는 그런 과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어릴 때는 많이 작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키가 잘 자라서 보통은 최종 성인 키는 정상 범위이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뼈나이 검사를 해보면 뼈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어린 경향성이 있고 또한 사춘기도 또래 아이들보다는 좀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질성 성장 지연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너무 무리해서 성장 호르몬을 바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 아이의 성장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유전도 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의 키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성인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그렇죠.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 아이의 최종 성인 키를 예측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쉽고 간단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중간 부모 키인데요. 중간 부모 키의 계산은 먼저 남아의 경우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키를 더하여서 거기에 13을 더하고 2를 나누게 되고요. 여아의 경우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키의 합에 13cm를 빼고 나누기 2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출된 키를 우리는 목표 신장,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커야 한다고 삼게 됩니다. 물론 이 공식에서 나오는 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에서 7cm 정도의 오차값은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 키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식을 저희가 사용할 때에는 예를 들어 부모의 키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정확도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식만 가지고 아이의 성인 키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아이의 현재 연령 그리고 현재 연령에 비했을 때 뼈 나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뼈 나이, 그리고 아이의 사춘기 단계, 그리고 영양 상태 등을 모두 종합을 하여서 아이의 최종 성인 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저신장을 이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같은 성별의 또래 친구들 평균보다 키가 10cm 이상 작다면 우리 아이가 저신장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춘기 전에 아이, 소아기에 해당하는 아이가 1년에 키가 4, 5cm밖에 크지 않는다. 그 이하로 자란다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해서 키 순서로 앞에서 1, 2번이다. 이럴 때도 좀 저신장을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출생 체중이 많이 작게 태어났던 아이들, 특히나 만사가가 2.5kg 미만으로 많이 작게 태어난 경우, 부단 경량화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서 키에 따라잡기 성장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키 순위가 너무 작다면 저신장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 아이가 저신장인지 의심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신장이 의심될 때 병원에 찾아가면 혹은 성장 클리닉을 찾아가면 어떤 검사들이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러한 순서로 보통은 진료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어머니, 아버님의 키 혹은 형제들의 키가 어떠한지 성장의 패턴이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문진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크게 앓은 질환은 없는지 현재 먹고 있는 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두통이나 시력의 변화와 같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성장 속도가 어떠한지 체중 증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병력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키가 어떤지, 체중이 어떤지를 측정을 하고 이 아이의 사춘기 발달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발달평가, 즉 진찰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력 청취와 문진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 아이가 어떤 병적인 상황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을 체크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골연령 검사는 다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성장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왼손, 손과 손목 사진을 찍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팔꿈치나 무릎, 골반뼈, 척추뼈 사진 등을 찍어서 보조적인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장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성장판은 뼈의 몸통과 뼈끝 사이를 구성하는 연골 조직, 연골 세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연골 조직들이 이렇게 위에 위치하고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과 같은 자극을 받게 되면 연골 세포들이 계속 분할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쌓이고 쌓인 그 연골 세포들이 점차 칼슘의 침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뼈로 딱딱하게 변하고 그 과정에서 길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는 같은 아이의 10살 때 그리고 19살 때 손목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고 우리는 흔히 성장판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끝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사이사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뼈는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고 연골 조직, 연골 세포들은 엑스레이가 투과되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은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사이에 검게 갈라져 있던 부분이 이미 하얗게 변한 것을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만약 호르몬의 결핍증, 특히 성장 호르몬이 결핍돼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정밀 평가를 위해서 입원을 해서 보통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 1박 2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틀간 총 한 10번 정도 체열을 해서 성장 호르몬의 농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체열을 하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이 하루 중에 일정한 양으로 계속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파동식으로 좀 많이 분비가 될 때도 있고 좀 적게 분비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체열을 한 번만 해서는 이것이 정확한 성장 호르몬 농도를 대변해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슐린이라든지 아르기닌이라고 하든지 성장 호르몬을 자극시켜주는 약제를 투약을 한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상황에서 성장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 2가지 이상의 약제로 유발 검사를 했는데 성장 호르몬 농도가 모두 10 미만인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아의 경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염색체 검사를 통하여 저신장의 원인이 염색체 이상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검사도 하실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곳인 뇌하수체의 영상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한창 뛰어놀 시기에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넘어지거나 좀 사고를 당하는 많이 경우들도 다칩니다. 종종 예. 있는데요. 근데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됐는지 혹은 또 얼마나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판은 긴 뼈의 몸통과 뼈의 끝부분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의 연골 조직, 연골 세포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연골 세포들은 자기가 계속 분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골 세포들이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 숫자가 하나에서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계속 뼈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뼈로 바뀌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넘어졌는데 팔 한 중간이 부러졌다. 이러면 성장판의 손상은 거의 없겠죠. 네. 그러면 키 성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뼈의 끝쪽, 성장판 쪽에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쪽의 길이 성장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팔 길이 차이가 난다든지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워낙 치료를 초기에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서 키가 전반적으로 많이 작아지거나 하는 일은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중요하게 또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더딘 성장을 유전이나 체질, 영양학적 부분 외에 부분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조숙증이 되겠는데요. 그와 관련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성장을 저해할 만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 성조숙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이란 2차 성징, 즉 사춘기 증상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아의 경우에서는 8세 이전에 사춘기 증상이 나타날 때,
남아에서는 9세 이전의 사춘기 증상이 발생할 때로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더 흔하고 그러나 그 여아의 90% 정도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 왜 키성장이랑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앞에서 10등 정도의 키를 유지하면서 계속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8세쯤부터 해서 키 성장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보시기에는 아, 얘가 이때까지 계속 키가 작더니 이제야 좀 크려나 보다 하고 기뻐하시는데요. 대개 이러한 시점에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면 아이의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든지 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춘기 증상이 이제 조금씩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초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초경을 하고 나면 성장판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잘 자라던 키의 성장 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키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서 원래대로라면 10등 정도의 선만 유지를 하더라도 150cm 이상은 키가 클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타고난 키보다 더 작아지는 저신장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아의 경우에서는 가슴에 멍울이 생기는 때부터 성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대략 25cm 정도 성장을 하는데요. 초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키 성장 속도가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 키까지는 보통 5에서 6cm 정도 더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의 경우에서는 사춘기 시작의 증상을 고환이 발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환이 발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장이 끝날 때까지 28cm 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도 성조숙증일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아의 경우에서는 가슴 멍울이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도 흔히 발견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아가 남아보다 훨씬 더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견을 그만큼 많이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반면 남아의 경우에서는 고환의 크기 성장이 성조숙증의 시작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환의 크기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생긴 고환 염주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고환 크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크기, 부피가 4cc 이상일 때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런 초등학교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은 혼자 이제 씻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사실 고환 사이즈를 측정해 보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보실 때 고환 사이즈가 어머니의 엄지손가락 첫마디보다 커진다면 우리 아이가 고환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춘기가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한 번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만 지켜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좀 세심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 키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원인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성조숙증의 원인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남아의 경우에서는 성조숙증의 빈도는 훨씬 적지만 뇌 종양과 같은 기질적 문제가 있을 확률은 여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남아의 성조숙증에서는 반드시 뇌하수체 MRI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현재 성조숙증 환자들이 너무 많지만 그 원인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들은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라든지 아이들의 스트레스 혹은 매체와 같은 외부 자극들이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외에도 가족적인 경향성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성조숙증 원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비만인데요. 비만 자체도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이 정상 범위의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소아 성장의 이상 신호. 아이 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경우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하루 중에 일정한 양이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때 좀 더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좀 잘 나온다든지 하는 일중에도 여러 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제 성장 호르몬을 딱
뽑아서 체열을 하게 되면 그 값은 이렇게 정확한 값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뭐 인슐린이라든지 약제를 투입해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일시적으로 해서 체열을 뭐 5번에서 6번 정도 하고 그 값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열을 좀 5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고 그 농도 값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는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도 10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숨어 있지 않은지 손가락, 손목, 무릎 등 성장판 검사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성장판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긴 뼈의 끝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연골 조직, 연골 세포들이 계속 분할을 하고 있는데요.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착이 되어서 뼈로 만들어집니다. 손 사진을 찍어보면 뼈와 뼈 사이의 연골 조직들이 엑스레이가 투가 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거든요. 까만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는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성인들의 경우에서는 그 연골 조직이 모두 뼈로 다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손뼈가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성장판이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성장에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현재 만들어진 인간 제조합 성장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펜 타입으로 생긴 주사 제제로 보통은 주사를 하고 매일 자기 전에 하루 한 번 집에서 자가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중간에 좀 주사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빠뜨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사를 우리가 맞아야 되는 날에는 꼬박꼬박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격려를 하는 편이고, 그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일찍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골고루 먹고 하는 생활 습관을 잘 올바르게 형성해서 유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정기적인 검사를 잘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 이후 현재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13살의 도연이. 주변 아이들 또래 친구들보다 좀 키가 많이 작더라고요. 자라지도 않고. 실제로 이렇게 바늘 주사를 직접 주사하다 보니까 아이도 좀 피도 나고 몸도 들 때가 있고. 너무 늦은 시간에 맞는 게 귀찮고 피곤해요. 도연이의 경우 다행히도 조기에 병원을 찾아 비교적 빨리 치료를 시작한 상황. 현재 도연이의 성장 상태는 어떨까?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우리 병원에 처음 내원을 하게 되었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한 10cm 정도 이상은 작고, 저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키 등수가 3등 미만이었을 때 비해서 지금은 한 15등에서 25등 정도 사이로 키 100분위 수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전 처음에 주사 시작할 때 정말 또래 평균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평균 한 170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치료받는 소아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아무리 유전이 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 1cm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키 성장을 위한 치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키가 잘 크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잘 자고 골고루 잘 먹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성 질환이 있다면 그것은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도 성장에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렇게 가루로 되어서 물을 섞어서 쓰는 타입도 있고, 처음부터 물 액체로 나온 타입도 있는데요. 대개 피하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6회 혹은 7회 거의 매일 맞는 주사이고, 자가로 주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전 피하로 주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치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병적 저신장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을 진단받으셨을 때에는 진단 즉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작할수록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 치료는 반드시 사춘기가 진행해서 성장판이 다 닫히기 전에 즉 사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하실 때에는 사실 올바른 용량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주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소아내분비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주사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사를 맞더라도 키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에서 6개월, 보통 6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나 골연령 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성장을 평가하고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는 보통 성장판이 닫히기 이전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성장 속도가 1년에 1에서 2cm 정도로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 거의 최종 성인 키에 다다랐다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는 이 정도 시점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엔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도 키 욕심 많이 가지고는 하는데요. 저신장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정상적인 범위라고 하더라도 네. 개인적으로 조금 더 큰 키를 위해서 성장 호르몬 이 주사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은 따로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만능은 아니다. 모든 아이의 키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것이 좀 흔할 수 있고 주사 초기에 두개강 내압 상승이 있어서 두통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혈당이 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치료 초기에는 암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걱정,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주사를 사용하였을 때 이전에 암이나 백혈병이 없던 환자에서 새로운 암을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내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단 비대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가 많으신데요. 말단 비대증이라는 것이 성장판이 다 열려있는 환자에서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무 고용량으로 성장판이 다 닫힌 이후에 치료를 지속할 때에는 코끝이나 턱끝 혹은 손발만 커지는 말단 비대증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적절한 용량을 잘 지켜서 치료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부작용 없는 치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건강하게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그 바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운동을 해야 키가 크나요? 혹은 줄넘기나 농구를 하면 키가 잘 크는 게 맞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의 대답은 키를 키우는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아이가 즐거워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줄넘기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줄넘기를 해도 좋고 또 아이가 요가를 좋아한다면 요가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운동이 할 때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숙제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아이가 즐거워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아이의 키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적절한 강도로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강도, 빈도로 하신다면 근력 운동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식사인데요. 키 성장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야 키가 크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키를 키우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키 성장을 위해서
좀 적게 먹어야 되는 음식들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건강에 좋지 않다고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라든지 가공식품들,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은 가능한 줄이는 게 좋겠지요. 그런 음식들은 사실 간편하게 빠르게 먹는 것이 포인트인 음식들이지 사실 그런 종류의 음식들에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머니께서 집에서 해주신 집밥으로 새끼를 꼬박꼬박 잘 먹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이러한 골고루 영양소가 포함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많이 먹으면 이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양이 너무 과잉하지 않도록 적절한 영양소를 골고루 적정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영양제를 그럼 먹어야 하나요? 또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키 영양제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정말 의미 있게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적절한 영양소들로 적당량 잘 먹는 아이들은 사실 영양제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비타민 D와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햇빛을 보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 D 영양제 하나 정도는 복용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인데요. 잘 자는 것은 키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자냐 혹은 몇 시부터 자느냐 보다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키 성장에는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오래 하다가 잔다든지 게임을 계속 하다가 잔다든지 하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수면 환경 개선을 해주시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최소로 각 연령들마다 확보해야 하는 수면 시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경우에서는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잘 수 있도록 이런 최소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 스스로도 자신의 키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키 성장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9살 딸을 둔 어머님의 고민입니다. 딸이 2학년인데요. 딸이 또래 평균 키보다 12cm 정도가 작다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측정도 해본 모양입니다. 근데 키 크는 운동으로 줄넘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매일 이 딸아이에게 2단 뛰기를요. 어려운 2단 뛰기를 100개 혹은 많을 때는 150개씩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줄넘기를 많이 할수록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가 성장이 된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하는 훈련이래요. 실제로 키가 커지나요? 네, 우선 이 아이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소아내분비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줄넘기를 할 때 특히나 무릎 관절 손상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할 때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고 어떤 운동이든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즐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강제적으로 좀 억압적으로 키가 커야 되니까 하는 것보다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이번 사연은요, 키가 작아 고민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직접 보낸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래들보다 키가 항상 작은 편이라 지금부터라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성장판이 이미 다쳤다라는 진단을 내려졌다고 합니다. 성장판이 다친 후에도 성장 호르몬 투여를 하면은 본인이 키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맞고 싶대요. 맞아도 됩니까?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주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판이 다 다친 이후에도 고용량으로 성장 호르몬을 계속 쓰게 되면 손발만 커지거나 이제 코나 턱뼈가 이렇게 좀 커지는 말단 비례증과 같은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주사를 쓰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는 주사를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판은 언제 다쳐요? 대체로 아이들 나이를 보자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점, 여자아이의 경우, 그리고 남아이의 경우에서는 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성장판은 대부분은 좀 거의 다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시기가 있군요.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성장기 우리 자녀의 올바른 키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좀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 키에 대한 관심 정말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어머님들께 학원 다음으로 가장 핫한 이야기 주제가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의 자연스러운 성장 패턴을 따라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병원이나 학교에서 꾸준히 키를 측정해 보고 그 기록을 잘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1년에 키가 4cm를 못 큰다든지 아니면 키의 백분위수가 300분위수 미만으로 계속 작게 자란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소아내분비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키 성장에 있어서는 사실 잘 자고 잘 먹고 또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만약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성장 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고, 그러나 이러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기본에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학업도 중요하고 키도 중요하겠지만요. 성장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새학년 새학기 아이들이 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네. 부모님들의 그 세심한 관심도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소아청소년과의 김세진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환자는 너무 많아서 한 명으로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봐도 귀여운데 병원에 올 때 이렇게 주머니에 젤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하고, 또 뭐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를 하나 사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치료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종료되고 나면 고맙다고 뭐 제 얼굴을 그려서 스케치북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4살 이렇게 해서 글자도 잘 모르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오기도 하고, 애들은 좀 순수하고 해서 그렇게 참 기억 남는 환자는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소아 비만이 물론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똑같은 설명을 똑같이 안내를 해도 어떤 아이는 체중이 잘 빠지는 애도 있는데 어떤 아이는 계속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저의 설명이 부족한 탓일까? 아무리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소아 비만에 대해서 그 경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없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